자, 동영을 시작합니다. 행정 절차 파트가 나왔는데, 행정 절차법은 실제로 시험에서는 쉽게 나오는데, 브리타로 나올 때, 저 어제 얘기했던 저 면제 사유를 브리타로 우리 시험에서 한번 냈죠. 낸 이유는 뭐였냐면, 판례가 있어서 냈어요. 최신 판례가 하나 나왔고요. 최신 판례가 한 번 나왔는데, 우리가 좀 어려운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여러분이 법령정보센터 들어가서 치면 나오는데, 행정절차법 시행령 13조에 있어요. 13조 2호. 자, 2호가 있는데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선생님 읽어줄게요. 먼저 이제 몇 가지 오늘 나온 질문을 좀 먼저 얘기를 해봅니다. 첫 번째, 계획자량이 일반 행정질량과 질적으로 다르냐 양적으로 다르냐? 이건 사실 논의식이 많지는 않다고 했죠. 일반 행정자량과 질적으로 다르다는 게 지금 학계에 이제 다솔이라고 표현은 되어 있는데, 이 다솔이라는 것도 사실은 되게 관념적이에요. 왜냐면 행정법 전문자 다 앉혀놓고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해본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대략 그렇게 하고 보는 거죠. 다만 이제 질적 차이로 보면 계획자량을 통제하는 형량명령 이론인데, 비례원칙을 좀 대체하는 성격이 있다 보니까 요즘은 그냥 형량명령 원칙이라고 많이 써요. 원래는 이제 원리라고 나왔는데, 계획재량과 일반 행정재량의 질적으로 다르면 형량명령은 행정재량을 일반 행정재량으로 통제하는 비례원칙하고 또 질적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질적으로 달라지면 형량명령이 독자적인 행정계의 통제 권리가 되는 거고, 근데 양적 차이에 불과하다 이렇게 본다면 비례원칙의 적용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양쪽이 다 일리는 있어요. 왜 일리가 있냐면 계획자량은 공익과 사익, 공익상호간, 사익상호간을 다 형량하는 게 관련된 이익이 너무 많다 보니까 다 형량하는 게 계획자량인데, 얘만 형량하는 게 비례원칙이잖아요.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형량하는 게 얘가 비례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공익과 사익만을 이익 형량하는 게 비례원칙인데, 계획재량에는 공익과 사익 상호간에도 너무 많은 문제가 얽혀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비례원칙과 좀 다른 형량명령을 해야 된다. 그러면 얘는 계획자량이라는 것 자체가 단말성인 어떤 수단이라기보다는 목적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성격 자체가 다르다. 그럼 질적으로 다르다.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얘를 통제하는 형량명령, 독자적인 통제 원리다. 이렇게 갈 수도 있죠. 왜냐면 일반 행정처분 같은 경우는 그 재량이 단발적인 공익을 실현한다는 수단적 가치를 가지만, 얘는 성격 자체가 아예 목적 프로그램이다. 성격이 완전히 다르니까 재량의 성격도 다른 걸로 가야 된다. 그럼 질적 부분. 그러면 이런 계획자량을 통제하는 형량명령도 독자적 원리로 가야 된다. 이런 논리도 가능하고. 근데 그냥 행정가로 가버리면 공사에게서 공익상호와 사익상호간의 형량이 또 필요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양적으로 확장된 걸로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양적 차이다. 그럼 비례원칙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왜 얘를 다솔이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이게 다솔인지 사실 제가 많이 보는 한 5개 책은 이게 하다하다 말고 얘가 다솔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놓긴 했는데, 어쨌든 얘가 다솔인 이유가 있어요. 실무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 판례 입장에서 뭐 독자적 원리건 아니건 형량이 하자했으면 위법하다는 게 중요한 거죠. 판례는 뭐 그게 무슨 원리인지는 말 안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판례가 없으니까 우리한테 중요성이 떨어져 버리는 거야. 근데 이제 학자들은 여기로 가는 이유는 하나예요. 형량명령 이론이라는 거 만들어냈잖아. 그럼 뭐가 의미가 좀 있어야잖아. 의미가 있어야 되니까 독자적 원리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질적으로 다르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만약에 양적 차이에 불과하다 보면 형량명령이라는 게 좀 별로 의미가 없어지잖아. 비례원칙이 조금 확장된 개념일 뿐이야. 그러면 이론적으로 볼 때 무의미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이론이 만들어지면 유의미성을 찾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성격이 있다는 걸 강조하고 싶어지는 거야. 그래서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도 심에서 안 쓰거든 이게. 그러니까 이걸 독자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겠느냐? 전문학자들은 필요 없다고 보는데, 과거 일설의 교수님들은 독자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왜냐면 재량에서 국권을 인정하는 어떤 기여한 바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봐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야. 자, 다음 전공계 비공개 사유는 구조이랑 다투죠. 얘는 본합 판단의 사람입니다. 본합 판단에서 비공개 사유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결국 구조이랑 다투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된다면 비공개 결정 자체는 적법해지는 거고, 해당되지 않으면 유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사유는요 다 상대적 비공개 사유라고 했죠. 이 말은 뭐냐면 만약 절대적 비공개 사유라면 무조건 다 비공개가 될 수 있는 건데 상대적 비공개 사유이기 때문에 공개로 달성될 수 있는 공익과 사익이 있을 테고 또는 비공개로 달성되는 공익과 사익이 있을 거거든요. 얘는 그냥 단순하게 공익 사익 이렇게만 얘기하면 안 돼. 왜냐면 공개로 달성되는 공익도 있고 사익도 있을 수 있어요. 또는 비공개로 달성되는 공익도 있고 사익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시험에 나왔던 전화합의체 판결이 대학 수능 시험에 수능 평가의 원데이터 공개와 관련된 건데 거기서는요 공개당하고 얘기했어요. 공개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학부모들의 진로, 취학 아동들에 대한 진로 또는 그런 진학 상담 뭐 이런 여러 가지 공익과 사익이 얽혀 있지만 비공개 사유를 처음에 주장했다고 뭐냐면 만약에 이 대학 수능 평가 원데이터를 공개하면 대학의 서열화를 야기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대학 수능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막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공익으로 달성되는 공사익, 비공개로 달성되는 공사익을 이익 형량에서 판단을 합니다. 다만 제가 지역적으로는 예비 순환일에 안 들어갔지만 뭐 읽기는 한번 했어요. 6호가 뭐죠? 6호? 그렇죠. 6사니까 사생활의 비밀이죠. 사생활의 비밀의 이익이 다른 이익보다 크면 얘는 비공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우리 시험에 라목이 한번 나왔는데 이제 다목이 아직 안 나왔어요. 뭐냐면 걔네 권리구제를 위해서 필요할 때. 그러면 이때는 다시 공개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6호의 본문은 비공개, 가나 다라 목은 다시 공개. 근데 이때 권리구제 잘 보세요. 내가 전공개를 했어요. 전공을 했더니 상대방이 네가 원하는 정보에 제3자의 내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그래서 우리 공개할 수 없어. 그런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얘가 별로 좋진 않은데 그래도 확 와닿을 수 있는 얘가 생각나네. 알리바이라는 게 있잖아요. 알리바이. 이제 이 알리바이가 문제가 되는데 범죄 현장이 없었다는 알리바이를 대야 돼요. 그런데 자기가 어떤 모임에 참석하고 있는데 이 모임에 있었다라는 정보가 이게 밝혀지면 자기한테 치명적 타격이 될 수 있어. 이런 경우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내가 형사 고발될 상황이어서 내가 여기 있었다라는 증거를 위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했어. 그랬더니 만약에 여기서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내밀한 정보에 있어도 공개할 수 없다. 만약에 이렇게 나왔어요. 꼭 국가기관이 아닐 수도 있는 거니까 공공기관. 이런 경우에는요 이익 형량을 해봐야 돼요. 해당 정보가 공개됐을 때 누군가의 사생활의 비밀이 자기의 성 정체성 이렇게 드러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국민의 권리구제의 필요성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들의 이익 형량에서 어떤 게 더 큰지 보는데 우리가 교과서에서 봤지만 이때 권리구제의 필요성에서는 해당 정보가 있으면 권리구제 가능성이 있는지를 논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읽은 적 있죠? 교과서에서 읽어서. 왜 권리구제 가능성까지 안 보냐면 해당 정보로 권리구제가 될지 안 될지는 본업 판단 해보지 않는다면 알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권리구제를 해서 이익이 필요한가 보다. 이게 아직 시험이 안 나왔는데 만약에 시험이 나오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예를 들면 청문회에서 필요해서 또는 쟁송에 필요해서 정보공개를 합니다. 그랬더니 거부가 나왔어요. 거부는 6호 사유, 즉 제3자의 사생활의 비밀이 담겨 있어서 안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공개 거부, 즉 비공개로 달성되는 사생활의 이익과 사생활의 비밀의 이익과 공개로 달성되는 권리구제 필요성은 이익 형량에서 뭐가 더 큰지로 판단하는 겁니다. 이때 판례를 꼭 써줘야 얘기했죠. 권리구제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권리구제가 실제로 될 수 있는지 이 정보로 권리구제의 실제적 가능성은 고려하지 않는다. 그럼 여기 보세요. 만약에 보면 권리구제 필요성이 더 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권리구제 필요성이 크면 다목에 해당되니까 공개해야죠. 여기서 끝나면 돼, 안 돼? 그렇죠. 이럴 때 부분 공개를 얘기하면 되는 거야. 그럼 이런 경우에는 적어도 14조 부분 공개로 가서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된 정보를 가리고 삭제하고 제거하고 복사해주면 되잖아.
그래서 14조 부분공개를 이럴 때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판례도 쓰고, 그러니까 이런 게 딱 시험에 나오면 이익형량하는 거 설문의 내용으로 얼마나 포섭을 정치하게 논리적으로 풍부하게 하느냐, 여기가 최고 득점 포인트가 될 테고, 다음 이 판례를 썼냐 안 썼냐도 점수 포인트가 될 거거든요. 이 판례를 언급한 것과 안 한 답안지의 레벨 차이가 생겨. 거기다 14조 부분공개를 안 썼어? 그럼 거의 선생 같으면 마이너스 5죠. 왜냐면 조문도 있고 판례도 있잖아. 최소한 마이너스 3, 4점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언급만 되면 되는 거예요. 언급만. 권리구제 가능성은 공개 결정 여부와 관련해서 고려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판례는 이거 한 줄. 이거 한 줄로 답안지 레벨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왜냐면 공개 여부를 결정할 때 이건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거 아니야. 이 판례 논거가. 근데 얘 꼭 써야 되고, 만약에 그런 경우 개인의 권리구제 필요성이 있다면 적어도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해서는 공개 가치에 따라서, 신청한 공개 가치에 따라서 내가 권리구제를 위해서 필요한데 타인의 사생활의 정보가 권리구제에 필요한 정보는 아닐 수도 있잖아요. 이것만 가지고 복사하면 되지. 그러니까 부분 공개까지 꼭 쓰면서 조문 쓰고, 판례, 분리가능성과 관련해서 판례는 물리적 분리가능성이 아니라 공개 청구, 신청에 따른 공개 가치로 판단한다. 이거 물리적 X, 공개 가치. 공개 가치의 판단은 이 사람이 신청한 취지가 뭐냐는 거야. 이 사람이 정말 알고 싶은 정보가 뭔데? 그러면 이 사람이 알고 싶은 정보는 여기네. 그럼 얘는 공개 가치가 있네. 그 부분만 딱 떼고 나머지 사생활 이런 거 없애버리면 되잖아. 여기까지 해야 된다. 다음, 국가배상 청구 같은 경우는 아직 안 됐는데, 이제 배상 책임이 발생하면 청구를 하면 돼요. 청구를 했는데 이 사람이 안 주려고 해요. 적게 주려고 해요. 그러면 소송을 거는 거야. 그래서 과거 국법에서는 배상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었어요. 과거에. 근데 지금은 이게 임의적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국가배상 문제가 생기는데 상대방이 잘 안 주려고 해. 그러면 배상심의를 요구하면 돼. 배상심의위원회를 열어달라고. 그러면 거기서 배상심의위원회에서는 그동안 누적된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나오면 사실 크게 변동은 없어. 그런데 내가 그래도 억울해. 그럼 그때 이제 변호사 써가지고 소송 거는 거예요. 그럼 변호사는 이 정도 사건이면 대략 법원에서는 만약에 전체 8주면은 얼마 뭐 이렇게 다 있어 데이터가. 그 데이터가 있는데 이제 유명한 변호사를 쓰면 이 사람의 개인적 사진 같은 걸 좀 부각시켜서 위자료를 좀 더 뜯어내냐 마냐 뭐 이 차이인 거죠 사실. 그래서 배상심의위원회 요구하면 돼. 그래서 배상해서 소송 안 가면 되는 거고, 배상이 내가 너무 불만족스러워. 그럼 소송을 청구해서 판결을 받으면 되는 거야. 그럼 이 질문 뭐였더라? 화계에 관한 처분. 화계에 관한 처분은 이게 사항에 있는 그 약이니까 절차법 40조의 2죠. 40조의 2. 그리고 사항에 1호와 2호가 있어요. 사전 변경이 있을 때 또는 확약이 위법하면 행정처분 구속되지 않는다는 조문이 있어. 우리 1순환 때 이제 조문을 다 가야 돼. 1순환 자료에는 아예 조문 이후에 다 적혀 있어요. 결국 절차법 40조의 2 사항 제1호에 해당 여부가 문제가 되는데, 이 사전 변경이라는 게요. 학자들은 이제 이익청량이 필요하다고 봐야 된다고 이제 논의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를 들어 약속했어 처분을. 근데 해주기 싫어. 그럼 다 사전 변경을 들고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전 변경이 정가의 보도처럼 나눈다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개념이야. 왜냐면요, 보세요 여러분. 원래 사정은 중대한 공익적 사정이야. 중대한 공익적 사정이 변경된 거예요. 그래서 사정 변경이 인정되면 확약은 시효가 돼버려. 근데 그러면 사정 변경을 인정할 수 있느냐가 핵심인 거죠. 왜냐면 정가의 보도처럼 쓰일 가능성이 많잖아. 그리고 공익적 사정은 항상 변경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해마다 법이 개정되는 이유가, 왜냐면 사회가 맨날 변하잖아요. 그 사회를 규율하는 게 행정법이기 때문에 사회 현실이 끊임없이 변하는 것처럼 공익적 사정은 끊임없이 변하는데, 그 공익적 사정의 변경이 일정한 임계점에 올라서 탕 튀어오르면 더 이상 국법으로 규율이 안 되니까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개정을 해주는 거예요. 급할 때는 1년에 2번씩 할 때도 있어. 행정법은.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시행령, 시기시가 다 개정되고 그러면. 그러면 이런 사정 변경을 인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확약을 실효시킬 만한 중대한 공익이 있는지, 공익적 사정과 확약에 따른 실내이익을 이익형량에서 공익적 사정이 크면 사정 변경이 있는 걸로 봐서 2로 해당된다고 가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제 실효돼버리는 거야. 사정 변경이 있으면
확약이나 공적견해 표명 그냥 실효돼 버리거든. 근데 확약이나 공적견해 표명을 실효시킬 만한 중대한 공익적 사정의 변경 등이 맞느냐? 이건 이익경영이 해봐야 돼. 안 그러면 확약이 무의미하잖아. 아니, 처분에 약속했다가 사정변경이 생겼어. 미안. 이러면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정변경이라는 게 이게 행정청이 금반원, 자기가 약속한 것을 어길 수 있는 전가의 보도가 되면 안 돼. 그러니까 공사의 이익경영을 해서 정말 행정청이 말하는 것처럼 자신이 약속한 신뢰를 배반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중대한 공익적 사정이 있을 때만 사정 변경에 따른 기속력, 구속력을 실현시키는 걸 인정할 수 있다고 보는 거야, 학자들. 그 정도 보면 되겠고. 자, 어려운 질문이 하나 나왔는데 사전통제 면제예요. 여러분 법령정보센터 한번 어플 열어보세요. 핸드폰에 있잖아요. 핸드폰에 그 법령정보센터 들어가가지고 그 법령을 클릭합니다. 법령을 클릭해서 행정절차법 시행령이라고 쳐보세요. 행정절차법 시행령이라고 치고 13조를 펼쳐봅니다. 이거는 어플로 찾아야 돼. 왜냐면 수업용 법정에는 시행령 시행규칙은 안 줘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플로 찾아야 돼. 행정절차법 시행령 13조 보면 처분의 사전통제 생략사유가 있죠. 법 21조 4항 및 5항에 따라, 그럼 얘네가 이제 위명령이 되는 건데, 사전통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과 같다. 이거는 법률의 내용을 더 구체화시켜 주는 겁니다. 거기 이유가 일단 중요한데 이유 별표 치고, 이게 법률에서는 21조 4항에 나와 있는 이유예요. 읽어볼게요. 법원의 재판 또는 준사법작용 절차를 거치는, 자, 법원의 재판이 왜 시험에 안 나와? 거치는 행정기관의 결정 등에 따라 처분이 전제가 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됐을 때 뭐예요? 처분을 해야만 하는 어떤 전제 사실이 있는데 그 사실이 법원의 재판으로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어버렸대. 그래서 의견 청취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된다면 사전통제를 하는 이유는 의견 청취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고 했죠. 이렇게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처분의 전제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 버려서, 그래서 처분이 발령되는 것은 기정사실이 돼버렸어. 그러면 의견 청취가 불필요해. 그러면 면제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잘 지적을 했는데 우리 시험에 뭐가 나왔냐면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이 나왔어.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가 나오면은 이제 보통 사업하는 사람들이 관급 공사에 이제 수주를 막기 위해서 입찰을 하잖아요. 입찰을 못하게 하는 거야. 보통 2년 범위 내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데미지가 상당히 커.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같은 거. 그래서 보통 건설사라든가 이런 그 공공 업무를 맡고 있는 업체 같은 데 있잖아요. 이런 업체들은 예를 들면 제가 그 아파트 감사할 때도 그랬는데 그 시공사에서 이편화사는 그쪽 시공사에서 하자보수를 해줘야 되는데 뺑돌뺑돌 잘 안 해줬단 말이야. 그럼 이런 경우 신고해서 과태료 처분을 받게 하면은 나중에 감점 조치가 이루어져요. 감점 조치가 이루어지면 나중에 입찰 참가를 했을 때 경매에 참가를 하면 점수를 계산하거든. 얘네들이 갖고 있는 그동안의 실적이라든가 뭐 이런 걸 점수 계산하는데 거기서 마이너스가 붙는 거예요. 그러면 경쟁하는 업체들이 성적이 다 비슷비슷하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과태료 몇 번 받고 해서 마이너스 감점 조치가 딱 돼 있으면 거의 사건 따기 힘들어져 버려요. 그런데 얘는 아예 참가 자체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정부가 굉장히 잘 해놔서 분란이 아파트 분란이 너무 많다 보니까 서울시나 이런 데 이제 들어가 보면은 그 우리 뭐 커피숍 문제 생긴 것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요즘은 아예 그런 거 입찰 같은 거를 자기 아는 사람한테 주는 이런 비리가 전국에 걸쳐서 너무 많다 보니까 아예 아파트에서 그런 거 공개 입찰 같은 거 할 때 이용하는 그런 사이트 같은 거를 국가나 지자체에서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거기다 올려야 돼. 거기다 올리면 이 사람들의 컨택이 들어오면은 그거 가지고 가장 상위에 그 제안을 한 사람 업체를 선정하게 해, 나중에. 그래서 요즘은 수의계약이라는 거 그냥 아는 사람 아르마리로 체결하는데 수의계약 자체를 아예 금지시켜버렸어. 그래서 아예 입찰 참가 같은 거 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가 있어.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그럼 입찰 참가 자격제한 받으면 어떻게 해? 얘는 그 사이트 자체에 2년 동안 못 들어오는 거야. 근데 2년 범위 내에서 정합니다. 뭐 6개월일 수도 있고 그래. 그런데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이건 처분으로 봐요. 나중에 보면 이건 처분이에요. 법적 성립 많이 물어봤어요. 처분의 전제 사실이 있단 말이야. 근데 이 전제 사실이 법원의 재판으로 객관적으로 증명돼서 그럼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이 100% 나가. 그러면 의견 청취가 필요 없어요. 무용한 절차야. 그럼 방금 본 그 조항에 따라서 사전 통지가 면제될 수 있어. 그런데 우리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얘가 재량행위야. 재량행위고
그리고 일부 사실만이 드러났기 때문에 의견 청취에 따라서는 2년 범위 내에서 감경이 가능해. 그러면 우리 판례가 방금 봤던 이 시행령 13조 2호를 어떻게 썼냐면 의견 청취가 불필요하다고 써있는데 그 의미는 뭐냐면 의견 청취를 해봤자 처분할지 말지 처분 여부와 그 다음 뭐였어요? 처분의 뭐예요? 수위 여부. 강도 얘기하는 거죠. 수위 결정에 영향을 안 미쳐야 된다는 건데 재량형이어서 2년 범위 내에서 감경이 가능하다면 이때는 의견 청취 면제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사전통지 면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좀 어렵죠. 질문 나서 그냥 설명을 하긴 했는데 좀 어려워. 근데 이게 브리타로 시험에 나올 때 완전히 브리타였는데 이유는 딱 하나예요. 판례가 있었거든. 판례. 이 판례. 행정절차법 21조 사항 2호 그 다음에 같은 법 시행령 13조 지금 2호죠. 1항 2호에 의견 청취가 불필요한 경우라 하면서 판례가 조문을 해석해줬어. 그러니까 중요한 판례거든. 판례는 전원합의 재판결과 파기환송된 판례와 조문을 해석해주는 판례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 근데 행정절차법은 원래 중요한 파트도 아니고 어렵게 나오는 파트가 아니었는데 갑자기 행정절차법 21조 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 13조를 의견 청취가 불필요한 경우라 하면서 해석하는 판례가 나오니까 낼름 그냥 다음에 우리 시험으로 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아주 의외의 상황이에요. 원래 이렇게까지 어렵게 잘 안 나오는데 조문을 해석한 판례가 나왔기 때문이다. 거기 보세요. 다시 13조 2에 보면은 여기서 말하는 의견 청취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이 판례만 겨우면 돼. 의견 청취로 처분 여부나 처분의 수위 결정이 달라지지 않는 경우 즉 처분 여부, 처분 수위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런데 만약에 처분이 재량이어서 의견 청취하면 수위가 좀 바뀔 수 있어. 즉 감경이 가능해? 그때는 하라는 거예요. 그때는 의견 청취 해줘야 돼. 그럼 사전통지도 해야 돼. 다음 3호 보세요. 2호만 아니면 될 것 같아. 2호.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법은 지금은 너무 어렵게 안 들어갔으면 좋겠어. 방금 얘기한 거 저거는 행정절차에 관해서 난이도 극상 제일 어려운 쟁점이었거든. 저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1순환에 하기도 좀 그렇고 2순환 때 어쨌든 기출을 한번 됐으니까 나중에 이제 기출 정도 한번 보면 충분할 것 같아. 왜냐면 불이타 문제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좋은 질문이 많이 나왔는데 좀 어려운 질문도 나왔네. 다 할 필요는 없어요. 순환이라는 개념이 좀 어려운 것들은 다음에 해도 된다는 의미거든요. 선생님이 어려운 것도 미리 하는 이유는 나중에 들으면 그때 어려움을 느끼니까 예비순환부터 좀 미리 매맞는다는 느낌으로 미리 들어놓으라는 의미인데 그것도 중요할 때나 제가 그렇게 해요. 뭐 의제 이런 건 중요하니까 지금 일단 다 들어놔 봐야 1순환, 2순환, 3순환 갈 때 그때는 쉬워지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예비순환 때 다 얘기해버려요. 근데 방금 같은 이 행정절차법 21조 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시행령 13조 이런 것은 중요성은 상당히 떨어지는데 난이도는 극상인 불이탄 문제이기 때문에 일부러 강의 시간에는 좀 가볍게 처리해버리고 뭐 이런 게 있다는 것 정도만 알아라. 그리고 의견 청취가 불필요한 경우, 의견 청취가 불필요하면 사전통지 안 해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의견 청취가 불필요해서 사전통지가 면제되는 경우는 아까 본 것처럼 판례, 의견 청취 해봤자 처분 여부, 처분의 수위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칠 때 이 판례만 딱 기억하고 끝내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힘내세요.